많은 사람들한테 의정부 일가족 자살 사건 아들 하나만 남겨놓고요. 목공의 사업을 하다가 최근에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이제 집을 잡히고 한 2억 준 빚을 진 것 같고, 일부는 또 뭐 이금융권에 한 것 같고, 그 외에도 또 다른 빚이 좀 있지 않았냐. 그래서 본인은 일자리를 못 구하고 부인만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었는데 한 달에 갚아야 될 이자가 한 200만 원이 넘고, 그래서 개인 무슨 파산 회생 신청 이런 걸 하려다가 또 지금 계속 빚이 날라 들어오니 주변에 급전을 좀 빌리려고 전화를 돌리다가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제 하소연을 하다가 아들만 남기고 일가족이 죽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보면 국민들에게 굉장히 상처를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IMF 때 굉장히 상처를 받았죠. 그래서 IMF 때 그때 지금 이 어린 사람들이 지금 20대 초중반으로 이제 직장 취업하는 상황 정도로 됐는데, 그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또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나왔고 또 사업을 하다가 자영업자를 하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IMF 때문에라고 하면서 왕년에 뭐라고 입만 열면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IMF 때 무너진 사람들이 그 이후를 추적해서 조사한 통계나 보면 일어선 사람이 거의 없고, 가면 갈수록 계층이 추락해서 막장까지 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IMF 때 은행에 지점장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아파트 경비원을 하다가 그 이후에 심지어 완전히 그냥 이 불우한 독거노인이 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IMF 때 사장을 하다가 노숙자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경기가 무너질 때 그 사회에 성실히 살아가던 기업인들, 자영업자들 또 직장인들이 수없이 고충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그 의정부 살인 사건에 보면 목공회를 했다는데, 결국 목공회라는 부분이 건축 경기가 완전히 꺼지게 되면서 이 사업에 주문이 거의 없다 보니까 사업이 전부 이제 폐업하게 되면서 빚으로 돌아왔고, 그런 금융기관의 부채를 갚기 위해 발버둥을 치다가 자살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월 5일 어린이날 자동차 안에서 시흥입니까? 자살한 사람 가족 사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보면 대부분 이제 이 중산층으로 살거나 서민으로 살다가 어느 계기로 빚을 지게 되고, 주로 이제 사업 실패가 많습니다. 그리고 빚을 지고 나면 그 사람의 사족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살을 선택하거나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일이 우리 사회에 지금 매우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정권이 나중에라도 한 5년 뒤에 10년 뒤에라도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방향인 겁니다. 오늘 보면 KDI조차 내년도 성장 전망을 2.6에서 2.4로 이렇게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국제기구도 한국이 2.4일 거다 했는데, 지금 올해가 5월 달인데 2.3은요. 나중에 연말에 가면 이게 실제로 1%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게 거의 틀림없어요. 제가 작년에 올해 아마 1% 성장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KDI는 웬만하면 정부의 뜻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내수 둔화, 수출 감소 등이 겹치면서 결국은 수요가 거의 사라지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거의 우려할 만한 실패로 나타나고 있고, 소비 위축이 메르스 사태 때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보면 박근혜 정부 때죠. 초창기에 이 메르스 사태 때 사람들이 봄에 2015년입니다. 이 메르스가 번지니까 축제고 뭐고 다 중단되고 외출을 하지 않으면서 순간적으로 이 소비가 거의 사라지는 이런 일이 상당히 있었어요. 정부 말대로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으면 소주성에 의해서 민간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아니 민간이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서
소득이 많이 늘어났으면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전혀 늘어나지 않고 대려 침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으로 수출도 더 위축되어서 지금 수출 감소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노동 개혁이 없으면 생산성 향상을 시키기 위한 이제 우리나라의 1%대 성장이나 0% 성장으로 고착화될 수 있는데 정부는 2%대 중반 성장에 그칠 거라고 지금도 여전히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간에서는 한국 경제가 이제는 우등생이 하나도 없어졌다. 지금까지 반도체가 마지막까지 우등생으로 남아 있었는데 반도체에 의존하던 한국 경제가 이제 그 다음 반도체가 꺼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뛰쳐나갈 분야가 없어서 결국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대신해서 이제 내가 앞에서 뛰게 하고 뛰쳐나갈 부분이 전혀 없이 아예 장기 저성장 기조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청와대 회의에서 문재인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부총리가 국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 선을 유지해야 된다니까 문재인이 40%를 이렇게 유지해야 될 이유가 뭔가라고 물어서 시끄러웠습니다. 자, 마지노선은 없어요. 국가 채무가 100%로 가도 돼요. 문제는 뭔가 하면 국가 채무가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안정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선이 40%라는 상징적인 부분일 뿐이지만은 지금 문재인은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이 그야말로 국민의 세금과 재정을 무한정으로 그냥 구멍 빠진 독에다가 물 퍼붓듯이 하고 있지. 이것이 물을 부어서 거기에서 싹이 돋아서 뭔가가 과실을 따먹는 일이 하나도 없이 그냥 써버리는 행태로만 소비적인 국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이렇게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나라, 우리나라가요 지금 어느 분야에서 노동 생산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은 임금 대비 그 사람이 실제 일을 해서 나타내는 성과가 높아야 임금을 많이 줘도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벌어오는 돈이 더 많으면 노동 생산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스웨덴이나 이런 데 가면 임금 높아요. 호주도 높고요. 그렇지만은 그런 데는 노동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미국보다 노동 생산성이 낮은데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GDP가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도 한국보다 좀 GDP가 높은데 임금 일부에서는 지금 대졸자 월급이나 이런 데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임금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실제로 소득 대비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구매력 지수 평가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의 상당한 물가들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물가는 뉴욕이나 런던, 무슨 스톡홀름 수준인데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받는 소득은 거기에 훨씬 못 따라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요. 90년대 때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어떤 편리한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지라도 그때 아마 같은 돈을 벌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삼겹살을 그때 훨씬 싼 가격으로 사 먹고 소고기도 그때 그렇게 사 먹을 수 있었고 실제로 생활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때가 훨씬 낮았다라. 그래서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았다라는 게 20년 전이 한국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대통령이 실제로 국가 경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지 못하고 이재용이 반도체 공장에 가가지고 또 비모멜이 반도체에 투자한다 그러면 또 축사하고 어제는 또요 뭐 청주에서 열린
바이오 헬스 주력 산업 육성 R&D에 연 4조를 투자하겠다며 바이오 비전 선보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차와 비메모리와 함께 바이오 헬스를 3대 산업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를 이렇게 센터를 만든다라고 했는데요. 자, 바이오 헬스 하면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가? 이렇게 고개를 갸웃갸웃 할 건데 핵심은 제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이런 걸 가지고 세계 시장 점유율을 3배로 늘리겠다. 그리고 바이오 헬스를 수출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겠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 수출해서 5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노영민이 자기 지역구가 그 근처라서 그래서 어제 충북 오송에서 업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했는데 이 노영민도 이제 여기에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노영민은 충북 청주에서 3선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과연 한국이 바이오 헬스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력 산업이 될 수 있을 거냐? 비메모리와 미래차 바이오 헬스를 3대 산업으로 하는데 되겠느냐? 한국의 제약 부분에 현재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일부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이 중국 가지고 어떻게 돼 있다 하지만 한국이 바이오 헬스에서 이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된다. 저는 갸웃갸웃합니다. 여기에 지금 문재인과 이 약사, 제약 이런 부분과의 개인적인 어떤 관계나 인연이요. 저는 지나치게 좀 반영된 게 아니냐. 우리들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 바이오 헬스와 같은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은 일찍 이 제약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평가하는 자기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마치 이런 분야를 가지고 뭐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과거에 박근혜 전 정권이 무슨 뭐 화장품 어쩌고 저쩌고 최순실 사태 때 나왔던 이야기만큼 전 좀 황당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자꾸 이런 방향으로 바이오 헬스가 3대 주력 산업으로 설정되느냐. 지금 기가 좀 찬 문제입니다. 지금요 자꾸 무슨 비메모리 분야니 또 무슨 미래차니 수소차니 자율주행차니 뭐 바이오 헬스니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 문재인이 지금 해야 될 부분은요. 노동개혁을 하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노동개혁요. 그리고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는 거. 기업이 들어갈 공장에 땅값을 싸게 해주고 기업이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는 데 들어갈 운영비를 낮춰줘서 경쟁력을 가지게 만들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 제조업들. 그게 핵심인데 진짜 핵심적인 그 정치 노동꾼들을 규제하는 부분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분야가 미래산업 저 분야가 미래산업 들은 거 몇 개 가지고 지 가까운 사람 이야기들 이해관계 있는 사람 이야기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다니고 하는 부분이요. 저는 정말로 우려스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개혁은 하지 않고 계속 행사장 다니면서 쇼를 하는 쪽만 하고 있어요. 비전 선포식요. 박근혜 정권에서 창조경제 이야기했지만은 창조된 게 뭐가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요. 그때도 설정이 잘못됐다라는 걸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 융성에서 뭐 문화가 융성해진 게 뭐 있습니까? 심지어 OECD가요.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줄고 있다라는 영문 보고서 내용을 문재인이 볼까봐 그랬는지 기획재정부가 번역본 보도자료에서 싹 빼버렸다라고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불리한 내용을 제외하고 확장적으로 재정정책을 펴라, 즉 추경하라 이런 이야기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똥인지 오줌인지 된장인지를 모르다 보니까요. 공무원들이 이제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전망이라는 OECD 보고서에 보면 한국의 최저임금 2자릿수 인상이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다면서 본문 첫 장에서도 성장 둔화가 제조업 구조 조정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저하된 것에 일부 기인한다 이러면서도 2018년, 2019년에 최저임금이 2년간 29% 인상이 되면서 저숙련 노동자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대폭 줄었고, 그래서 2018년 고용 증가율이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0.4%다 이랬는데, 이런 내용을 싹 다 지워버리고 2020년부터는 확장적 정책 효과 및 투자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가 회복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추가 경정 예산이 경제를 활력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정권에 유리한 말, 즉 추경 예산 편성하라고 OECD가 권고했다는 말을 소개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데,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라는 사람은 5조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바이오 산업에 40조 투자를 약속했고 그중 5조는 오창에 투자할 계획이다면서 10년 전 5천만 원으로 시작해 이제 세계 1위의 이 바이오 시밀러, 즉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기업이 되었다라고 자랑을 하며 문재인이 우리 참 능력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자아자찬을 서로가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바이오 헬스 분야 이런 데는 이 고용 창출 능력이 가장 작은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에 대부분 뭐 일부 R&D가 연구하고 그리고 임상 실험하고 그러고 나면 자동적으로 기계가 찍어내지, 이런 분야에서 고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을 고용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몇몇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만 앞으로 띄운다. 그것이 과연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고르게 국민들한테 소득이 퍼져야 그들이 소비를 하면서 그 소비가 기업에 다시 투자를 낳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문 정권의 이런 자아자찬은 언제까지 갈 거냐? 경제에 대한 착시, 똥오줌을 못 가리는 현상은 언제까지 갈 거냐? 상당히 오래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요. 언제 그러면 이런 막무가내식 그야말로 총체적인 경제에 일정하게 틀을 짜서 그것이 어떻게 고용 창출을 하고 또 그것이 고용 창출이 또 임금으로 이렇게 가고, 그래서 많든 작든 임금을 안정적으로 받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그들이 또 그 돈을 씀으로써 사회의 내수 경기가 살아나고, 이런 부분에서요, 문재인 스스로 머릿속에 집약되어서 설계되어 있는 그림이 없이요, 그냥 그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보고하고, 지금 여기에서 보듯이 OECD의 지금 경제 전망 이런 거는 또 이 최저임금 지적 이런 거는 전부 삭제한 채 유리한 이야기만 보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이놈들은요, 그냥 있는 동안에 최대한 승진해먹고 가버리고 남은 일은 나는 모르겠다, 시키는 대로 했다고 나중에 전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홍남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깜도 안 되는 사람인데 거기에 청와대에 있는 지금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 김수현부터 누구도 경제 전반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가까운 데서 이야기한 걸 짜집게 한 게 뭐한 게 미래차, 바이오 헬스, 비모메리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3대 주축 산업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한국이 미래차에 대해서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 없다고 저는 딱 깨놓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자동차의 기술력과 한국의 자동차의 후진적인 둘러싼 습성들을 봤을 때 절대로 한국이 미래차를 공유하지 못해요. 그런데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무슨 공유 경제 이런 거 책 몇 권 읽고 빠진 이재용 같은 사람 옆에 끼고 앉아가지고 이게 마치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바람 잡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이 정권의 이런 폭주는 언제 끝날 것이냐? 저는 터져야 끝난다고 봅니다. 그럼 언제 터지느냐? 자, 지금 의정부 가족 자살 사건에서 보듯이 이제 한계에 이르는 가구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 가족이 진 빚 공식적으로 드러난 게 2억인데 이거는 전부 부실 대출화 되었죠. 얼마 전에 어린이날 숨진 사람들도 7천만 원인가 빚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받을 수 없는 돈이 됐지요.
점점 이런 식으로 지금 저열한 수준부터 2금융권, 3금융권부터 이 빌려준 채권의 부실화가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신협 같은 그런 조직부터 저축은행 같은 그런 금융기관 등에 점점 이렇게 이 부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대출이 그야말로 못 갚는 손실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제 이것이 문제가 생길 거냐. 일단 저축은행 위기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신협이나 저축은행 위기가 올 가을쯤에 올 거라고 보고요. 왜? 이 정도의 지금 부실 대출이 계속 이렇게 높아지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올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지금 올 가을 겨울로 갈수록 이제는 더 내리앉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개인 부채, 가계 부채가 1540조로 전가율은 많이 줄었어요. 왜? 지금 돈 빌려서 집 사는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나간 부채들이 이제 부동산이 하락하면서 감당 못하는 상황에 벌어질 것이고 원리금을 못 갚는 가구들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에서요. 한 700조가 넘을 그런 대출들 중에 상당수가 부실화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대출 중에 한 200조 정도는 여러 군데 은행에 걸쳐서 그야말로 부실 대출화 되어서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대출이 또 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 대출이 한 600조 이상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 자영업자 대출들도 지금 상당한 부분이 부실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약한 고리인 저축은행부터 시작해서 신용협동조합 같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상적인 은행의 금융위기가 내년쯤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정권은 그런 부분들을 내년 총선 전에 터지는 걸 막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부동산 경기를 다시 부치질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랬는데 세상에 어디에 나라의 경기가 엉망이고 그야말로 경기라고는 없는데 부동산 경기만 활성화된 걸 보셨습니까? 부동산이 폭등을 할 때는요, 사회 전체의 경기가 좀 잘 돌아갈 때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지. 지금 부동산을 지어서 누가 사며 누가 임대료를 들어갑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문정권 들어서 있었던 부동산 붐이 그만큼의 부채를 늘려놔가지고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마지막으로 터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나 직장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은행에 지고 있는 가계부채가 터지기 시작할 거고 그것이 저축은행이나 신협 같은 데서 먼저 터질 것이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이 부동산 대출의 부실화로 연결될 것이고 그게 은행의 위기로 올 시점에서 제가 볼 때 지금 이 큰 폭탄이 터지는데 그간에 한국 국민들이 펀드나 주식에 투자해놨던 부분들이 지금 손실이 엄청 발생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부동산에 투자한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요. 원래 경기라는 거는 직장이 변변찮을 때는 내가 무슨 투자를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돈들이 많을 때 이게 쉽겠습니다. 왜? 아, 주식 올랐네, 고기 구워 먹자. 아이고, 주식 올랐네, 양복 한 벌에 입자. 펀드 올랐네.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를 봐서 돈이 들어올 구멍들이 다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가? 방법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폭탄이요. 제가 봤을 때 이자들은 총선 전에 안 터지게 하려고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 총선 전에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요. 이걸 수습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문정권 안에서 아무도 없고 문정권은 이 경제에서 발을 빼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위기 대응팀을 투입해야 되는데 안고 죽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감추고 이러다가 이것이 수습이 안 되면서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문은 이걸 갖다가 위기가 오고 있는지조차 감지도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